아주머니, 소가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살 배기 꼬마가 외양간 앞에서 태연히 한 말이었습니다. 보레때가 묻은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소가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결국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끝자락 흙담 하나 둘러친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수청골. 구비구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봄이 오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배부른 날은 없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개울물이 졸졸 흘렀지만 논에 댈 물이 부족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이 붉게 물들었지만 곳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온도를 데필 땔감이 모자랐습니다. 열대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만 모두들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이웃끼리 품앗이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사가 있었고 문짝은 한쪽이 기울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풀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5살. 아비도 어미도 없었습니다. 3살 때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여럿이 세상을 떴는데 그 와중에 돌쇠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른들은 그것도 참 기이한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마을 어귀의 빈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눈이 쌓인 겨울에도 그 자리였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5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깊고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오래 세상을 살아온 노인의 눈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눈빛이 영 거슬렸습니다. 저 애 눈을 보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 부모도 없이 혼자 크는 애라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 전염병에도 혼자 살아남은 것부터가 보통이 아니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가 돌쇠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느티나무에서 새잎이 돋아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인 복순 할매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혔지만 그 눈만큼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 할매가 젊었을 때 무당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할매 본인은 한 번도 그 말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순 할매는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눈을, 손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복순 할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눈 주변이랑 이마랑 그냥 보여요. 빛 같은 거요.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두렵지 않느냐? 아니요. 그냥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복순 할매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체념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매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돌쇠야, 잘 들어라. 하늘이 준 능력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느니라. 그 능력을 탐욕을 위해 쓰면 화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복이 된다. 알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돌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복순 할매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골목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오래, 참으로 긴 세월이. 수청골 마을은 작았지만 그 안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는 언제나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최별감이었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웠고 덩치가 황소만했으며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한때 관아에서 별감 노릇을 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별감이라 불렀지만 실상 하는 일이라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끝나면 어김없이 이자를 받으러 다녔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도 서마직이나 갖게 되었고 그 논을 소작 붙이는 집도 여럿 있었습니다. 최별감의 아래로는 그의 신복인 개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개똥이는 30 중반에 눈이 작고 매서웠으며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작은 개똥이는 30 초반의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는데 형보다 더 포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최별감의 말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최별감에게 저항이라도 하면 나서서 협박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최별감 어르신 심기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반면 마을에서 돌쇠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콩밥 아주머니라 불리는 순덕 씨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과부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고와 끼니 때마다 돌쇠를 불러다 밥을 먹였습니다. 돌쇠야, 오늘도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들어와. 콩밥이지만 많이 해놨다. 돌쇠는 순덕 씨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당 훈장 박 선생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선비로 그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딱히 욕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3번 낙방한 뒤 한양을 등지고 이 작은 마을에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돌쇠를 보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은 없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돌쇠는 그를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봐도 한 번이면 외웠고 긴 글귀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통째로 기억했습니다. 박 선생은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참으로 보통이 아니야. 그러나 마을의 대부분은 돌쇠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최별감이 그랬습니다.
저 고아 녀석, 눈빛이 영 좋지 않아. 마을에 두면 재수가 없다니까. 부모도 없는 것이 저 구석에서 하루 종일 뭘 보고 있는 거야. 전염병의 식구는 다 죽고 혼자 살아난 것부터 수상해. 최별감은 마을 어른들에게 돌쇠를 내쫓자고 했지만 순덕 씨와 박 선생이 강하게 반대하여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오늘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얼굴들 위에 떠오르는 빛을, 그림자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돌쇠가 5살이 되던 해 여름 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덕 씨가 외양간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다가 돌쇠가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야, 거기서 뭐 하니? 돌쇠는 외양간 안에 있는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커다란 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소가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순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외양간 문 단단히 잠가놨는데. 그래도 나가겠네요. 얘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어서 들어와서 저녁이나 먹어. 순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고요한 마을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쿵, 쾅, 앙, 쿵, 쾅, 앙. 요란한 소리에 순덕 씨가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외양간 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소가 문을 들이받고 받아 결국 부수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튼튼하게 잠가놓은 나무 빗장이 2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는 마을에서 새 마장 떨어진 개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풀밭에 느긋하게 앉아 여물을 뜯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소를 끌고 오면서 내내 돌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주머니, 소가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그래도 나가겠네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그 꼬마가 소가 나갈 걸 미리 알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연이겠지. 아니, 진짜래. 순덕이가 직접 들었다잖아. 5살 배기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돌쇠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신기하다며 돌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 영감 병이 낫겠니? 올해 농사는 잘 되겠니? 우리 딸 혼처가 생기겠니? 돌쇠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모르겠다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졸라대자 가끔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허리는 가을 되면 나을 것 같아요. 올해 가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를 좀 일찍 심으세요. 할머니 눈은 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졌습니다. 허리 아프던 아저씨가 가을에 씻은 듯이 나았고 정말 그해 여름 가뭄이 들었는데 일찍 모를 심은 집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던 할머니도 봄이 지나자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쇠가 맞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쪽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요사스러운 것이 들린 게야. 어린 것이 관상을 본다니 귀신이 씌운 것 아니겠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거 안단 말이야. 저런 애를 마을에 두면 화가 미친다. 최별감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루 위에 떡하니 앉아 아랫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사람 운명을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 요사한 것이 들린 것이요. 어미 아비도 없이 혼자 살아남더니 이제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요. 그대로 두면 마을에 화가 미칠 것이요. 박 선생이 반박했습니다. 별감 어른, 그 아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맞는 말만 했을 뿐이요. 가뭄을 미리 알려준 덕에 피해를 줄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해가 됩니까? 맞는 말을 한다고요.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안단 말이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모른다고 해서 내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순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소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귀신이 씌인 것 같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맑은 아이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나 보다 싶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논쟁은 길어졌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등불 하나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무섭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할 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박 선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다운 말인데 참으로 어른스러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맞다. 박 선생은 돌아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돌쇠야,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하늘이 이 능력을 준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5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최별감의 외아들 최서방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25의 멀쩡한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열도 없었고 몸에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별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광주 고을에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 봅니다. 3일이 지나도록 아들이 깨어나지 않자 최별감의 안색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감 어른, 혹시 돌쇠한테 물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별감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감히 그 요사한 것을 내 아들 앞에. 아드님이 계속 저러시면 닥쳐요. 순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또 지나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별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풀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그냥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별감이 먼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는 돌쇠 앞에 섰습니다. 뻣뻣한 허리를 억지로 굽히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 아이를 좀 봐주겠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잠시 최별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그냥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당당하게 최별감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별감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최별감의 집에 들어선 돌쇠는 병석에 누운 최서방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 안은 온갖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2개 켜져 있었고 최서방의 어머니가 구석에 앉아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최서방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 색을 보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를 살폈습니다. 손등의 핏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에 가만히 손을 가져다 대어 숨결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별감도 그 구인도 숨죽이고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채 뒤에 큰 항아리가 있지요? 최별감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항아리 아래에 오래된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독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방 안까지 그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항아리를 치우고 그 자리 흙을 파내야 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해요. 최별감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원이 손을 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사랑채 뒤 항아리를 옮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항아리 밑에 오랫동안 고인 물이 썩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그 아래 흙을 파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 문도 모두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틀 후 최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최서방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살아났다고? 그 꼬마가 살렸다고? 이 일을 지켜본 박 선생이 그날 밤 돌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보여요. 그 사람 얼굴에 어디서 나쁜 기운이 오는지. 최서방 얼굴이 어두운 건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은 조용히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그 능력은 아무한테나 쓰지 마라.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데만 써야 한다. 복순 할매도 그런 말 했어요. 복순 할매가? 박 선생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 할매는 보통 분이 아니야. 그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거라. 절대 잊지 말거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복순 할매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에는 쓰임이 있다. 그리고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직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이 살아난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별감도 돌쇠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당에서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쇠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가 이제는 마을의 상담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김서방 부부였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가장 부지런히 짓는 김서방이 어느 날 돌쇠에게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올해 보리 수확이 좀 될까? 돌쇠는 하늘을 한번 보고 김서방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김서방 부인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올해 보리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라니, 보리 수확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 부인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김서방 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빌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하도 아이가 없자 시집에서 눈치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부인이 정말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듬해 봄 씩씩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서방은 그날 돌쇠에게 찾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아이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고마워. 돌쇠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뭘 했다고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인데. 두 번째 사건은 마을 북쪽 고갯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가 고갯길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게에 짐을 잔뜩 진 장사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40줄에 꽤 걸음이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장사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꼬마, 내가 뭘 안다고? 넘어질 것 같아요. 크게 장사꾼은 콧방 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몇 번을 다녔는데. 비켜. 그러고는 성큼성큼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 아래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돌 하나를 밟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게째 옆으로 넘어졌고 짐이 쏟아졌습니다. 발목이 삐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절뚝거리며 내려온 장사꾼은 돌쇠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냥 보였어요. 그냥 보였다고. 장사꾼은 한참 돌쇠를 쳐다보다가 신기하다는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마을 전체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돌쇠가 순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달에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세금 거들어요. 세금이야 매년 오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거두려 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덕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말이 지금껏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른들에게 돌쇠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말로 관아에서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청 높여 세금을 거두어 가려 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우왕좌왕하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수청골만은 달랐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응했습니다.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돌쇠를 함부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돌쇠 주변에 몰려들어 같이 놀았습니다. 어른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돌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수청골에 관상 보는 신동이 있다더라. 5살짜리가 운명을 본다더라. 그 이웃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소문은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고 산 하나를 넘어 마침내 광주 고을 수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령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5살짜리 신동, 어이가 없구만. 하지만 소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소가 나갈 것을 미리 알았답니다. 병든 사람을 살렸답니다. 세금 아전들이 올 것도 미리 알았답니다. 수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번 보내서 확인이나 해보게.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그때의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느티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돌쇠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던 날,
낯선 사람이 수청골에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을 수령이 보낸 아전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왔으며 복장이 깔끔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관상 보는 아이가 어디 있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관아에서 왔다. 관아에서 데려간다니.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글쎄, 수령 어른이 직접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박 선생이 나섰습니다. 관아에서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전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 선생의 기세에 밀려 허락했습니다. 돌쇠는 태어나 처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순덕 씨가 쑥버무리를 싸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어서 돌아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주 고을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처음 보는 기와집과 넓은 마당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돌쇠가 살던 낡은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수령은 상석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운 선비 차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예. 그럼 내 관상을 봐라. 돌쇠는 수령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를, 눈썹을, 눈빛을, 입 주변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리는 올해 안에 한양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수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로요. 벼슬이 오를 것 같습니다. 벼슬이 오른다고? 예. 이마에 빛이 밝아요. 수령은 픽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구나. 그 말이 맞으면 상을 내리마. 그리고 정말 그해 가을, 수령은 한양으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수령은 떠나기 전에 돌쇠를 불렀습니다. 쌀 한 가마와 포목 몇 피를 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대단한 아이로구나. 돌쇠는 그것을 모두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한양으로 가면서 돌쇠의 이야기를 한양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이, 신기한 듯이 소문이 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쇠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청골에 한양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전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자들이 말을 여러 마리 끌고 왔습니다. 위세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의 기세였습니다. 영의정 대감 윤공께서 아이를 부르신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 대감이라면 조정에서 제일 높은 신하 아니야? 그 어른이 왜 이 작은 마을 아이를? 두려움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윤영의정은 조정에서 가장 힘 있는 신하였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20년 넘게 조정을 쥐락펴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벼슬이 오르내렸고 그 눈 한 번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금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젊은 신하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영의정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20년을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경쟁자인 이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상 보는 아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의정 대감이 부른다 해도 함부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관복 입은 자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요? 그 말을 그대로 대감께 전하겠소. 협박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별감도 이번만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쇠가 박 선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가볼게요. 돌쇠야,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돌쇠는 그 눈빛으로 박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두렵지만 가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돌쇠는 처음 보는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너른 들판, 큰 강, 높은 산,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한양의 성벽. 말을 타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윤공의 집은 마을 수령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담벼락만 해도 수천골 마을 전체만 했습니다. 그 안에 기와집이 여러 채 있었고 마당에는 괴석과 화초가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큰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윤영의정은 비단 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웠지만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윤영의정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신동이냐? 생긴 건 그냥 거지. 아이구나.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관상을 봐라. 돌쇠는 윤영의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를, 눈을, 입가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앞으로 크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의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심이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이냐? 이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지 못할까? 돌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감마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윤영의정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보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두어라. 내가 쓸 일이 있다. 돌쇠는 영의정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밥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복들이 항상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영의정은 돌쇠를 자신의 경쟁자들을 견제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판서의 관상을 보았더니 영모를 꾸민다고 했다더라.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을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영의정의 신복들이 돌쇠의 이름을 팔아 갖가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신동 아이가 관상을 보았더니 그 아이가 영모가 보인다고 했다더라. 조정에서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신복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의정 댁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창문 아래에서 돌멩이가 하나 굴러들어왔습니다. 돌멩이에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 한양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 이름이 나쁘게 쓰이고 있다. 임금께 직접 구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 돌쇠는 그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을 찾아 다음 날 새벽 몰래 행랑채 담을 넘었습니다. 담 아래 박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쇠야.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에서 속삭였습니다. 임금께 어떻게 고합니까? 임금께서 변복을 하고 직접 민심을 살피러 다니신다는 말이 있다. 기회가 온다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영의정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신복들이 달려왔습니다. 등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밝혔습니다.
박 선생이 돌쇠를 뒤로 밀었습니다. 돌쇠야, 도망쳐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신복들이 박 선생을 붙잡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대감마님 댁에서 무슨 짓이냐? 박 선생은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돌쇠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하늘은 다 보고 있다. 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은 그날로 한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엄포를 받고 수청골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다시 방 안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신복들이 번갈아가며 지켰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청골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수청골에서는 별이 잘 보였는데 한양의 밤하늘은 뿌옇게 흐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등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복순 할매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 했다. 박 선생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능력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선생이 끌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복순 할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 주름진 얼굴에 담긴 깊고 맑은 눈빛, 그리고 그때 했던 말. 하늘이 준 능력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느니라. 그 능력을 탐욕을 위해 쓰면 화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복이 된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하늘은 다 보고 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 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갔습니다. 자신이 이 영의정 댁에 처음 끌려오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치며 스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인들, 신복들, 손님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심부름꾼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마당 한켠을 지나가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돌쇠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지 못한 깊고 무거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분노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뜨겁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임금이셨구나. 임금이 친히 변복을 하고 영의정 댁을 살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쪽지에 써 있던 말이 맞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민심을 살피러 다니신다는 것이. 그 눈빛에서 돌쇠가 본 것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신하가 백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마당이 보이는 창문 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얼굴을, 눈빛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심부름꾼 행색을 한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낡은 삼배 옷을 입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마당 한켠을 걷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창문을 통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신복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야. 돌쇠는 그를 밀쳐내듯 지나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 돌쇠이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인들이 굳어섰습니다. 신복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신복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심부름꾼한테 전하라니. 당장 잡아라. 그러나 그 심부름꾼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짓이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그 목소리 하나에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명령을 내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관상을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소인의 이름이 억울한 분들을 해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소인은 단 한 번도 영모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관상을 본 적조차 없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데려오너라. 그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의 정체를 눈치챈 신복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돌쇠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궁궐이었습니다. 웅장한 문, 끝없이 이어지는 기와지붕, 붉은 기둥들. 돌쇠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도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편전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변복이 아닌 임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영의정도 있었습니다. 윤영의정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이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야, 이 자리에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 전하. 내가 이 판서에 대해 영모가 보인다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돌쇠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소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관상을 본 적조차 없습니다. 소인이 한양에 온 뒤로 관상을 본 것은 영의정 대감 한 분뿐이옵니다. 윤영의정이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무슨 말을. 전하, 이 아이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아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임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의정, 과인이 직접 확인하겠소. 이미 임금은 오래전부터 윤영의정의 행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변복을 하고 직접 영의정 댁을 살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영의정 댁에서 오가는 소문, 돌쇠의 이름이 쓰이는 방식, 억울하게 누명을 쓴 신하들의 호소. 임금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말은 임금이 직접 확인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영의정 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영의정 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방을 열고 모든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에게서 불법으로 거둔 재물이 창고마다 가득했습니다.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경쟁자를 제거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돌쇠의 이름을 빌려 퍼뜨린 거짓 소문의 출처도 나왔습니다. 윤영의정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대감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윤영의정은 버텼습니다. 모두 모함이요. 전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20년을 나라를 위해 일한 소인이 어찌.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자신의 서찰에서 경쟁자들을 음해하라는 지시가 직접 나왔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죄가 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윤공은 20년간 조정을 농락하고 백성을 해쳤으니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요. 윤영의정은 그날로 모든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많던 신복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굽실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외면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저는 소인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윤영의정은 유배 길에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탐욕이 시작된 그날부터였습니다. 백성보다 자신의 권력을 먼저 생각한 그날부터, 진실보다 거짓이 편하다고 여긴 그날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 판서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른 신하들도 복권되었습니다. 조정에는 맑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편전이 아니라 작은 별당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임금과 돌쇠 단둘이었습니다. 임금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 능력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쓰려 한 내 마음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배우고 싶습니다. 관상을 보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살리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의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과인이 스승을 붙여주겠다. 마음껏 배우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청골 느티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5살 돌쇠는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깊고 여전히 맑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세상을 더 많이 안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양 최고의 스승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의학을 배웠고 천문을 배웠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써온 관상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습니다. 어떤 얼굴에서 어떤 것이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 책은 후대의 의원들이 병을 진단하는데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그는 전국을 돌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갔고 병들어 곤줄이는 마을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그 눈은 언제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수청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가지가 더 굵어지고 잎이 더 무성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복순 할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돌쇠야. 선생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아이 부르듯이. 돌쇠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순덕 씨는 아들이 장성하여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돌쇠야. 이게 얼마만이야. 순덕 씨는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말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돌쇠는 웃었습니다. 돌쇠는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어릴 때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흙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나무의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돌쇠야, 어른이 다 됐구나. 우리 마을 자랑이야. 임금 어른도 아끼신다면서. 고생 많았지? 돌쇠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에서 보이는 것은 걱정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부모도 없이 홀로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던 5살 아이가 결국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능력을 탐욕을 위해 쓰지 않았으며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순 할매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다고. 그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때 비로소 진짜 복이 찾아온다고. 돌쇠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